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내일이나 모레 영장을 재집행할지 여부 등 다음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은 성관이 장악을 위해 출동한 인원들에게 실탄 10발씩을 준비시키는 등 당일 동원한 실탄의 양은 5만 7천여 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자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빠른 심판을 위한 절차라고 맞받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 179명 가운데 100분 넘는 시신이 유가족에 인도됐고, 전국 각지의 분향소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심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 뒤로 빼곡히 들어선 경찰버스와 상황 대기 중인 경찰관들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한남동 관저 인근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된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출입구 쪽에서 특별한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200m 앞까지 오는 상황만큼은 막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이에 대비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컵라면과 생수 등을 내부로 가지고 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녁 7시 기준으로 체포 반대 집회에는 3만 5천 명이, 찬성 집회에는 3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정말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경호처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지시에 따른다고 하는 건지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다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관저 쪽 행진에 대비해 한때 남산 1호 터널을 통제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에 인파가 몰려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찬반 집회로 관저 주변의 긴장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체포에 나서느냐, 아니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대략 두 가지 방안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관저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오는 6일 전까지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격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한 뒤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일단 영장을 재집행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관저 인근 집회 규모가 어제보다 더 커졌다는 점도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선임계를 아직도 내지 않은 만큼 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할 가능성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새로 나온다면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영장 실질 심사에는 응하겠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영장 재집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지휘부에게 오늘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호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관촌 철문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특별수사단 80명은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형 버스와 대통령 경호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1차 저지선에 가로막혔습니다. 이곳까지 나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수사관들에게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관들은 100m가량 언덕을 올라가다가 버스와 군용 차량으로 만든 2차 저지선에서 또다시 막혀 산길로 우회해 올라갔습니다. 관저 200m 앞까지 다가갔지만 차벽과 함께 경호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대치가 이어지다 결국 5시간 반 만에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박종준 경호처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짧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 처장은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현장에서 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 했지만 유혈 사태를 우려한 공수처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김 차장에게는 8일까지 출석하라는 두 번째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가 소환 통보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두 기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후 과정과 군과 정부의 조치 사항들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88번 적시됐고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141차례 언급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4번 나옵니다. 또 계엄이 있기 열흘 전쯤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후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돌아와 최 대행에게 미리 준비해둔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간 알려진 국회 예비비뿐만 아니라 국회 자금 전체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와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쪽지 한 장의 문건 형태로 건네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아까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그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해당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건에는 예비비 확보와 국회 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 부총리, 조 외교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등의 발언 정황이 근거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로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용현 전 장관보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 실행의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이후 모든 군의 지휘는 김 전 장관이 맡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기자입니다.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란 단어는 141차례, 기소 당사자를 뜻하는 피고인은 124차례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더 많이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을 내란 정점으로 판단한 탓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전군 지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제부터 정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가 김 전 장관의 회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이후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하는 군에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4일 0시 25분쯤 이재명 체포조 출발 지시를 시작으로 40분 동안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는 10개 팀 49명이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단봉과 수갑, 포승줄 등을 준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현 방첩사인 전 기무사 주도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화,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실무장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계엄군이 실탄 5만 7천여 발을 휴대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성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병력은 한 사람당 10발씩 준비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일 투입 병력이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은 180도 다릅니다. 검찰은 계엄군이 챙긴 실탄이 모두 5만 7천여 발에 이른다고 적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실탄을 챙긴 건 육군 특수전사령부입니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만 해도 소총탄과 권총탄을 각각 960발씩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은 저격총과 산탄총, 드론 교란용 재민건까지 다양한 화기를 챙겼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실탄 소지를 명령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전 소령급 인원 8명을 불러 1인당 권총과 실탄을 10발씩 휴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권이 없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한 개 팀을 준비해두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에도 비무장 상태인데 어떻게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오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저 경호를 총괄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사력을 다해 막았지만 함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군은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된 겁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위법적인 대통령 측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80명 규모의 공수처 수사팀과 경찰들이 관저에 도착하자 1차 저지선인 철문을 열어준 건 내부 경호를 맡은 군 55 경비단이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버스로 막은 2차 저지선에도 경호처 직원들과 경비단 인원들이 있었는데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5시간 반 동안 관저 외곽을 지키는 경찰 202 경비단 역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55 경비단은 수도방위 사령부, 202 경비단은 서울경찰청 소속이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수처 수사관과 영장 집행 경찰들을 막으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러나라는 군과 경찰 수뇌부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실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55 경비단에게 경찰과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뇌부도 최상목 대행을 통해 경호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라는 지시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계엄 사태에 동참한 혐의로 수많은 군경 고위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위법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편향된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이런 비판은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다음 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줬습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또 법치주의 국가에선 시간이 걸려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건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치와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수처는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그래서 무리한 집행은 자제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이후 규탄대회를 열고 공수처와 사법부를 향해 부당영장 무효와 위법 집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체포를 막은 경호처는 내란 공범이다. 경호처를 없앨 수도 있다고 몰아붙였는데요. 공수처엔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주문했는데 자신 없으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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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경호법 개정을 통해서 경호처라는 조직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6개 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려 체포를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사건 일체를 국수본에 넘겨서 경찰로 하여금 영장 집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도 공수처가 체포 지휘권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공수처가 사흘 기간이 남은 체포영장을 신속히 다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에둘러 격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최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여권의 주장대로 최소한의 권한 행사로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행의 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경호처에 경호 대상의 체포 협조를 지시해도 되는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야권의 주장대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전국의 안정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호처와 여권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얘기해도 경호처장 안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대 출신 분인데 알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오늘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관계기관의 적절한 처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현재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호처 역시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설령 최 대행의 지시가 있어도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못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죠.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공수처가 체포에 실패하니까 오늘 대통령 측에서 마치 공수처를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변호를 맡은 건 아니지만 외곽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 석동현 변호사가 보인 반응입니다. 예. 석 변호사 오늘 SNS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뭐가 뭔지 모르니 덤비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된 걸 마치 공수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지적을 했습니까? 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경험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 한 명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낸 실적이 없다. 이는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공수처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도 못 해본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한답시고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렀다. 안 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N 취재진과도 만났는데요. 저희 취재진에게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가 볼 때는 유치원 수준이야. 이거는 대학 수학 방정식. 이 수사 경험이 없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훈 공수처장의 경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 쪽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불법이다.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리고 영장 내용에 경호 관련 조항을 예외로 한 거는 이것 역시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 측에 고검장, 검사장 출신 변호인들이 있긴 한데 그거와 별개로 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경호 조항을 예외로 한 영장 내용 일부를 훗날 재판에서 다퉈볼 수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 집행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체포가 된 뒤에 이게 잘못된 절차인지 따지는 사후적인 이의 절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 통화해서 집행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무거운 절차인 만큼 부장판사급의 영장 전담이 따로 있는 거라며 이게 발부되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하나요. 대통령 스스로도 과거의 한 말을 뒤집는 주장을 한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한 말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랬던 윤 대통령이 현재 보이는 모습,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일반 국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들, 무엇보다 지난달 12일 담화에서 했던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말대로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적용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내란이라며 탄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면
사기 탄핵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국회 표결 당시 내란죄를 뺐다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왔겠느냐며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건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제쳐두고 계엄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소추단은 형사재판을 핑계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수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내란죄를 뺀다면 내란을 막지 못한 게 핵심 사유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권의 반발엔 조기 대선 시점에 유불리를 둘러싼 수싸움도 깔려 있는데 탄핵 심판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종료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재판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빼 탄핵을 앞당기는 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야권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인용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헌재와 민주당의 짬짬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즉각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을 위한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행위인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평가에 해당하는 내란죄 등 형법 일부를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사유서를 재정리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참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했다라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 가서 형사법에 해당하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 생각이었다면 국회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부터 왜 제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오는 14일 진행될 정식 변론기일에서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 주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선 기사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었습니까?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 심판에서 관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서 변경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사유서가 변경된 건 맞습니다. 소추의견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헌법상의 어떤 원칙이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 위원장은 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탄핵 사유서 변경에도 사실관계는 다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예, 이렇게 탄핵 사유가 줄어든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먼저 현재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크게 헌법 위반과 일반 법률 위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절차, 또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어겼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사유를 정리해서 이 부분을 더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은 계엄의 위헌성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데 형법상 내란죄를 덜어내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또는 그 증거 조사를 형사소송의 단계처럼 높이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긴 소송 기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 측에 불리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헌재에서 다퉈야 하는 탄핵 사유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심판이 속도를 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이 만약에 재판 지연 전략을 실제로 꾀하고 있었다면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론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다퉈야 하는 쟁점 하나가 줄어든 게 방어권 차원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혔는데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오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한 것을 두고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 준비 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2, 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서울행정법원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지정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09가 넘는 시신이 가족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현장 수습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요? 네, 저는 지금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여객기의 꼬리와 엔진을 인양한 뒤 수습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그리고 희생자 179명의 시신 수습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희생자별 신체를 맞추는 재구성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 중 111명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순조롭게 인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도 나머지 희생자 시신이 순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례 절차도 다음 주쯤이면 거의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당국은 현장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설비 위에서 조사관이 줄자로 측정하는 모습이 MBN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커넥터 분실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 기록 장치는 조만간 미국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도 오늘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애도 기간 마지막 날까지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합동분향소는 애초 오늘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애도기간에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이 소유한 호텔에서 축제성 내부 행사를 강행한 현장을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애경그룹 지주사 대표는 오늘 오후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무안공항의 시계는 지금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가족들 곁엔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공항 카운터는 운영을 중단했고 출입국 게이트는 굳게 닫혔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여전히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쉘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발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울음을 참으며 꾹꾹 눌러 쓴 유가족의 편지들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엄마 왜 놔두고 갔어라는 가족이 남긴 글은 오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바람으로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줘라며 하루아침에 엄마와 아빠를 잃은 딸의 편지가 가슴을 저밉니다. 참사 현장 옆 활주로 담장에도 희생자를 찾는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도 있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스럽고 참담하네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 희생자 가족을 그나마 곁에서 붙들고 있는 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누적 인원 4,000명이 넘었습니다. 영하의 기온을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지만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품 후원은 물론 구에서 묵묵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떤 과를 진학해야 좀 더 도움이 될까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그 무거운 마음들이 아직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멈춘 것만 같았던 무안공항의 시계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22명이 탔던 낚싯배가 침몰해 3명이 숨졌습니다. 광주에선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의식을 잃은 낚시객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전 10시 27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바다에서 9.7톤 낚싯배가 침몰했습니다. 해경이 물에 빠진 22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였던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낚싯배는 암초를 만나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된 선장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해경은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장부터 시작해서 승선원들, 구조되신 분들, 참고인 조사한다든지 조사를 그렇게 해야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 격전지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3층에서 시작돼 20분 남짓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자칫 건물 전체로 번질 뻔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선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작업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게추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관리자와 건물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20대 운전자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차에 불이 났다가 꺼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야구 국가대표 이루수 김혜성이 지난해 메이저리그 챔피언이자 박찬호와 류현진이 뛰었던 LA 다저스와 오늘 새벽 전격 계약했습니다. 다저스의 간판 선수 오타니는 자신의 SNS에 한글로 환영합니다 친구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LA 다저스가 김혜성과 3년 1,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4억 원에 계약했고 40인 선수 명단에 넣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저스는 2028년과 2029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뒤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면 김혜성의 계약 규모는 최대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A good utility player that can play all over the diamond. Somebody with that talent plus upside. I feel like it's a really good piece for us. 김혜성은 지난 한 달간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시카고 컵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제안도 받았지만 포스팅 종료를 3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다저스와 계약했습니다.
김혜성은 에이전 투사가 같은 다저스의 간판 선수 오타니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의 SNS에 김혜성의 사진과 함께 한글로 환영합니다 친구야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은 이뤘지만 이번 계약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시작될 스프링 캠프에서 26명 선수 명단에 들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김혜성은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신체 검사를 받고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은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에 서울 등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10cm, 경기 동부에 최고 8cm, 서울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창원의 아침 기온 0도,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눈 소식이 잦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